네. 전세라고 하면 요즘에 연관 검색어로 딱 뜨는 게 전세 사기인데 요즘은 누구 전세하면은 그 사기 아니야 이런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해결은 안 되는데 전세 사기 수법이 좀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뭐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뭐 특별법도 제정한다 그러고 뭐 하긴 하는데 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사기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뭐 될 수가 근본적인 없나요? 문제가 사실 전세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네. 이게 사금융이잖아요. 개인 세입자가 대 개인.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금을 준다는 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돈세한테 네. 제가 세입자라면 네. 전세금을 준다는 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집에 대한 저는 권리가 없습니다.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권리는 없고 계약서 하나만 믿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빈 집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계약이 끝나면 이자 대신 저는 이제 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끝나면 이제 빌려준 돈 주세요. 저 이제 나갈게요라서 이제 받아가는 건데 이게 사실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뭐 빌리기도 힘들잖아요. 뭐 받을 때 이제 고기 주면 감사하고 그렇죠. 아니면 연 끊기고 주기도 이게 사실 뭐 빌리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빌려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그렇죠. 빌려간 사람이 내 돈 언제 줄 수 있어? 나는 이제 부탁을 해서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전세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죠. 만기가 되면 돌려받는다라는 막연한 믿음인데 제가 막연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냥 안 돌려주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넘겨야 되는데 이제 제가 선순위라면 경매도 쉽게 넘길 수는 없죠. 건저당을 잡으면 임의 경매라고 해서 은행처럼 바로 경매를 넘기는데 이게 세입자들은 임의 경매가 안 되고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법원에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넘기게 되는데 그나마 내가 선순위면 어떻게 낙찰이라도 받아서 남는 돈에 가지고 가는데 은행이 1순위라면 은행이 가져가고 세금이 1순위라면 또 세금이 가져가고 나는 후순위라면 내 돈을 다 받을 수도 없는 그 절차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돈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가 이제 한마디로 전세의 구조적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인천 미추홀구 사기범처럼 처음부터 전세 가격을 부풀려서 떼먹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발적으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는 선량한 임대인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와 동등하게 이제 이래서 저래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내 전세금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 전세권 설정을 하든 뭐 담보를 뭐 설정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불안정한 개인 간의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특별법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돈을 돌려받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고요. 주거 안정의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집을 내가 우선해서 매수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가 있고요. 내가 받기 싫다면 LH가 낙찰받은 다음에 내가 그 집에 임대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한마디로 세입자들이 쫓겨나가서 살지 못하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국회나 정부는 우리 특별법 만들어줬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충분히 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입자들은 피해자들은 내 돈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국가가 먼저 좀 처리를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받아주면 안 되겠냐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는 쉽지 않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요즘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은데 전세 사기만 이렇게 국가 돈으로 구제해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것도 또 고민됩니다. 그러면 안 해주기도 어렵고 해주기도 어려운 이 사례이기 때문에 특별법만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고요. 또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 간의 사금융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예방도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발생하고 있고요. 피해 규모를 보게 되면 한 2조 5천억 정도 10년간 2조 5천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또 숨어있는 빙산으로 따지면 나와 있는 게 2조 5천억 밑에 바다 속에 있는 규모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친구한테 돈 빌려주게 되면 이제 생각이란 걸 하잖아요. 나 언제 받을 수 있지? 라고 의심을 하는데
보통 세입자들은 만기가 다 돼서야 내 돈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연락하게 되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전세 사기에 빠졌음에도 자기가 사기를 당한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실 준 사기 상황도 꽤 많을 것이다. 네. 근데 보통 이 전세라는 게 사금융에서 나와서 이런 문제가 된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엄밀히 말하면 집을 담보로 보증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집을 쓸 수 있게 전세 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담보 설정이 안 된다는 게 등기 설정 안 된다는 게 참 좀 어이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된다면야 은행처럼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처리를 그게 맞겠죠. 할 텐데 지금 사금융에서 그랬다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은행들도 제도권 은행들도 전세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의 그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전세가 있으면 이거를 담보 설정을 해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또 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쉽지가 않겠네요. 네. 네, 이 전세라는 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 근데 이 허점을 이용하는 게 전세 사기인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는 네. 지금 사실 전세 사기 얘기 나온 지 꽤 됐습니다만 네. 네,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이 좀 보이십니까? 뭐 지금 전세 사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뭐 물론 그런 사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보증금을 일정 부분 뭐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부도덕한 임대인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저도 뭐 몇몇 분들 그 예전에 주식시장 좋고 그랬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전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까지 하는 네, 거예요. 보통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주식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물려 있고 돈은 돌려줘야 되는데 돈 돌려주면 손실이 확정이 돼 버리니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그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금리가 그때 당시는 또 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또 그 대출도 잘 안 해주는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돈놀이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활용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갚아가지고 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세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왜 못 돌려주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사적으로 유용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세입자 돈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 은행에서 대출 나온 그 돈을 받아다가 본인은 이자 장사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기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집값 하락이라든지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난으로 인해서 전세를 못 돌려주는 이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갖고 있는 뭐 취약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지역들이 아파트 대비했을 때 뭐 주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그 편의성들을 연립이나 다세대는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전세 가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세입자들을 좀 맞추지 못하는 확장적인 그런 수요를 갖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기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앞에서도 뭐 논의하고 그 전에 뭐 여러 사례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차인들에 대한 그 안일한 그 뭐 지식 부족 이런 것도 사실 본인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은 임차인들이 과연 그냥 부동산 얘기만 듣고 계약을 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뭐 등기부 등본이나 뭐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순위 대출 여부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은 2015년 이후에 전세가 임대차 중에서 비중 자체가 그 당시 한 65% 정도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2019년도에는 이 전세 선호 현상들이 커지면서 한 72% 정도가 서울 아파트에서는 전세 거래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임대차 3법 들어오면서 물량들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축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월세로 또 전환되고 수요들은 또 이동들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자금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뭐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린 거 뭐 반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결국은 그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되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그리고 확인을 하고 예, 네. 뭐 신축 주택을 들어갈 때는 신축보다는 한 1, 2년 정도 네. 지난 네, 그런 손을 좀 탄. 예. 그런 걸 들어간다든지 전세가율이 70%가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주택을 그 선택을 해서 전세로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뭐 보증보험이 그 들어가 있는지 뭐 요렇게만 볼 수 있는데 가장 또 이 부분이 이제 피할 수 있지만 더 현실적인 거는 전세보다 그냥 월세를 선택을 해야 되고 네. 또 현실적인 거는 전세보다는 조금 더 뭐 자금을 보태서 집을 사는 게 맞다. 그래서 한때 거래량들이 막 폭발을 하고 월세라든지 매매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후유증과 트라우마 또 앞으로의 그 리스크에 대한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했다. 결국 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세 개 하고 매매든 월세든 선택하는 이 방법이 가장 뭐 현실적인 그 의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원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라 네. 사금융 형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 제 주변에도 약간 뭐 개인적인 케이스긴 한데 친한 동생이 있어요. 이제 이 축구 매니아라서 축구 볼 때 음소거를 해놓고 봅니다. 아예 자기가 중계를 하는 거죠. 중계하는 게 너무 시시하다는 거죠. 근데 그 축구를 좋아해서 네. 토토를 잘해서 빌라를 샀어요. 아. 네, 토토로 돈을 벌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를 주고 그냥 이렇게 그 보증금을 또 토토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다 날렸죠 지금. 다 어떡해. 날려서 자기 집인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괜찮았던 게 다음 분한테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도 저 빌라고 그렇게 비싼 빌라는 아니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겁이 나니까 월세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돌려줄 돈이 예,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카드론 알아보고 다니고 막 정신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저렇게 되다가 복이 아닌 게 사기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긴 했거든요. 네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보증금 가지고 막 주식 가지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사기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획을 했든 아니면 본의 아니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게 제가 돈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빌려달라고 해서 한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민사 사건으로 어떤 네, 해결을 민사로. 해야 되는데 돌려줄 사람이 어떤 뭐 부동산이 있든지 네, 돈이 뭐가 있으면 제가 가압류를 네. 먼저 걸고 가처분도 걸고 어떤 뭐 방법을 아는데 걸 게 하나도 없다면 예, 돈이 없으면 돈이 없고 부동산도 이미 다 넘어갔거나 다 깡통이거나 깡통이나 배째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 은행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선순위로 항상 돈을 빌려주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 근저당을 채권 최고액 120%까지 딱 잡아둡니다. 그러면 최우선으로 넘어가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빌려준 돈을 건질 수가 있는데 전세는 사실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거든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그 근저당처럼 어떤 권리가 있는데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돈도 행정 비용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죠. 돈도 들어가고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계약을 하는데 일단 그 구조 자체를 우리가 기존에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 적어도 또 빌라 듭니다. 왕이라고 한 사람들 아예 그 짜는 거 있잖아요.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엄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네, 사기범 맞습니다. 판결이 네. 나왔는데 저는 좀 결과를 보고 좀 굉장히 좀 예, 분노가 치밀어 그렇더라고요. 올랐는데 네. 그 남모 씨가 있죠. 징역 15년형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뭐 이게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5억 경찰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경찰과 이제 네. 검찰이 하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제 5억이 넘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전체가 5억이 아니라 사기 당하신 분이 이제 5억 네. 개별적으로 5억이 넘어야 되는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다세대나 빌라가 5억 넘기 쉽지 넘기는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동자인 남모 씨 그 회장이라는 분이 15년형 받은 게 이제 최고 수위고요. 네. 공범 30명 중에 15명 중개사들 다 무죄 받았습니다. 아 무죄예요? 15명은 집유도 무죄고요. 아니고? 예. 네. 나머지 15명은 이제 뭐 집행유예도 나오고 벌금도 6개월에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뭐 이게 6개월 정도, 최대 1년 반 정도로 나왔으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약하게 나왔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자, 우리가 사기의 메커니즘을 본다면 양심이란 걸 버려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사기에 가담을 했다고 칩시다. 사기를 기획한다라고 하면 사기를 했을 때 얻을 이익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되었을 때 사기로 내가 잃을 수 있는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얻을 이익은 쉽게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잃을 거는 사기죄의 성립이 되기는 그게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걸려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사기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백한 사기니까 인천 미추홀구는 이 정도라도 나왔지. 일반적으로는 이게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범은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무죄로 나와버리고 가장 강력한 초범이 주범이 15년으로 끝나버리니까 야 이거 작정만 하면 한마디로 걸려들 확률 10%에서 20%. 걸리더라도 처벌받을 건 주동자가 최대 4명이 자살했음에도 15년밖에 안 나오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양심을 버리면 해볼 만한 사기 범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와 이거 했을 때 걸려들기도 쉽고 이거 완전히 뭐 집안 풍비박산 나버리겠다라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급하신 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 자체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결이다. 물론 법으로 가면 또 뭐 법리 적용이 뭐 저희가 뭐 있겠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뭐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엄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또다시 제2, 제3의 또 사기 범죄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럼 물론 뭐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에 비해서 이것만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특별법에서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다수를 했으면 그렇죠. 그걸 좀 합산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상식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지 그러면 딱 5억 안 넘어가게끔 5억 안 넘어가는 동네만 하라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주변에 5억이 잘 안 되는 동네들은 좀 하나같이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 굳이 싸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빌라라는 게 아까 특별법에서도 그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계속 살려고 했으면은 진짜 집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갭이 얼마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로서 잠시 필요에 의해서 짧은 기간 여기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집을 사가지고 평생 눌러 앉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원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불리우는 그 전세 사기범들의 최종 전략까지도 먹힌 게 돼버리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주고 또는 정부에서 또는 뭐 매입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저도 뭐 저하고 같이 업무를 보는 뭐 변호사분이 있고 뭐 그 변호사분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봐도 결국 그 가격들이 떨어져 가지고 본인이 전세 사기 당한 그 집을 본인이 사서 네. 본인이 그 분양받아서 거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물론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를 좀 위안 삼고는 계신데, 근데 그때 당시 그 돈이면은 지금 살 수 있는 그 돈이면은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것도 그렇죠.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건데 울며 겨자 먹기처럼 네. 그 매입을 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례가 좋은 방향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뭐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세에 대한 그 신뢰도 뭐 이런 부분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가 터지는 곳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뭐 지역들 뭐 그 미추홀구 인천 같은 경우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경기도권에서는 부천이라든지 네. 서울에서는 강서의 양천, 뭐 중랑구 이런 그렇죠. 쪽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그 금액에 맞춘
그런 전략적인 그 사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에 대한 이 부분들 보증금 반환이나 또 가중처벌법에 대한 그 금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가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공인중개사들을 보면은 좀 뭐 물론 뭐 대다수는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일부분이 되겠지만 결국은 이 윤리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직업의 선택을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위 중개사에 접근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계에 뛰어드시는 분들 떼돈 한번 벌어보겠다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의 견제를 위해서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는 그 관련 그 학과라든지 또는 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한테도 차라리 자격을 더 줘서 견제를 하게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뭐 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법고시를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로스쿨로 해가지고 풀이 좀 넓어져서 단가들도 좀 낮춰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퇴하시고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중개업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요즘에 뭐 대학 같은데 보면은 관련 학과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업을 뭐 오랫동안 뭐 5년이든 10년이든 또는 오히려 보조원으로 한 5년, 10년 하신 분들이 중개사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보다 더 나으신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위기 의식이라든지 뭐 피해 사례라든지 사건 사례 경험들이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풀을 좀 넓혀가지고 시장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 사고들 보면은 유형들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고의 사고들도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뭐 확인 설명에 대해서 미흡한 그런 사고들도 자료를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실무적으로 미흡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중개사 차리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고 터지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중개사 들어왔는데 뭐 전월세라도 계약 좀 해봐야겠다. 이거 전세 잘 맞춰지네 하면서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중개업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자격증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관련 업이라든지 관련 학과 뭐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진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이런 걸 그 교과목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예. 왜 고등학교 때 해야 되냐면 대학을 인서울 하거나 하면 자취방 구하거나 하는 것부터 현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당하지 강남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 당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실 그렇게 강남에서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낙찰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 그래가지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한참 전세 사기 막 터졌을 때 동작구에 있는 모 대학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세 사기하고 또 요즘에 또 젊은 분들 청약 관심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교육 좀 하고 왔는데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그 한 3일차 정도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가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뭐 핸드폰 보고 대충 땡땡 치우다가 결국은 청약이나 전세 사기 얘기가 조금씩 그 구체적인 게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좀 신중하게 그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적이고 그 위험에 대해서 인지하냐에 따라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나가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돈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뭐 정규 교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뭐 교양 형태가 돼서 좀 수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좀 그 낮은 그 빌라나 이런 데서 집을 구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일수록 집에 집중을 하지 뭐 바람이 잘 들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이 사고가 터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못 하시거든요. 너무 한쪽에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빌라 같은 게 자꾸 사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믿을 건 아파트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원래도 아파트가 좋았는데 이제는 빌라가 예전처럼 아파트처럼 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사기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 사다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가 낳은 그 사회 구조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양극화가 우리가 뭐 지역별 양극화, 서울과 지방 양극화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비아파트 양극화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월세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파트는 뭐 월세 시대로 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전환이 되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이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나 국회나 이런 의도는 잘 알아보고 하셔라라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됐고 알아볼 필요도 없다. 그냥 안전한 월세로 그냥 가버리거나 두 종류죠. 안전한 월세로 가거나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빌라의 전세 시장은 무너지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또 받아 나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순환 구조가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구조가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해서 가입 금액만큼만 딱 들어오는데 네. 그것도 정부에서 허그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네.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에서 이제 110%로 내린다라고 하는데 내려갈수록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역전세, 깡통 전세가 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가다 보니 아파트 전세 가격은 또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더 올라가게 되고 주거 사다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축 빌라 뭐 이런 거 공급하시는 분들은 이제 땅을 사서 지어서 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전세를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한마디로 한 전 5억 정도 있는 분은 그래도 전세 끼고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5천만 원 있는 분이 아파트 사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래. 전세 가율이 높은 서울에 빌라라도 사서 주거 사다리를 하든 어떤 이런 전략을 쓰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 역전세가 생기다 보니 한마디로 신축 빌라 공급도 안 됩니다. 네.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전세 사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년이 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 또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고 이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는 우리 특별법 만들었으니까 할 도리 다 했어라고 나 몰라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검토를 하고 예방법과 처벌 강화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악순환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게 월세를 원하니까 전세가 내려가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토 동생처럼 지금 이게 본의 아니게 사기꾼으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스탁론으로 그 카드론으로 어떻게 맞춰놨는데 허가가 내려가면 또 2천만 원 또 구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슬퍼하고 겁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 빌려달까봐 지금 전화 오면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될까 고민도 안 하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야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악순환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세 사기가 그래도 좀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뭐 국세나 이런 거 미루는 건 좀 떼다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네, 요즘은 그래도 집주인이 그런 거는 뭐 예전에는 뭐 이런 것까지 하다가 요즘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이렇게 해주던데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수법이 또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던데 뭐 신탁을 가지고 뭐 저쪽 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대표님이 조금 한번 설명을 어떤 구조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뭐 신탁 사기라고 하면은 소유주가 그 신탁사에게 그 소유권 넘기고 나서 이제 불법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유형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도 이런 뭐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 개발 같은 거 할 때 신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빌라라든지 소규모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소규모로 오피스텔 같은 거 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신탁을 할 때 자금을 같이 운영하는 신탁이 있고 또는 자금은 아니고 그 돈을 맡겨주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그런 신탁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신탁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 소유권은 어쨌든 그 신탁사로 넘어갔는데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돈을 활용을 못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그 대출금 개발하는 데 있어 땅값도 갚아야 되고 대출금도 갚고 또 그 돈 빌린 거를 또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신탁에 있는데 그 자금은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탁사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받고 있고 근데 그 받는 과정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원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사실들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본인이 하고 싶고 지금까지 계속 돈 빼가지고 쓰던 그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 계약이 또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돈은 신탁사 해가지고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돈 가지고 날렸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형태가 그러니까요. 되니까. 남한테 그래서 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탁사하고 이제 계약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들한테 꼭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여부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느냐. 네. 등기부 확인도 물론이겠지만 공인중개사한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탁 부동산인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서나 그 약정 안에다가 신탁사 동의 뭐 이런 부분이 필수다라는 것들 기입을 하셔가지고 좀 진행들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부분 그거 맞아요. 뭐 층수가 몇 층이냐, 남향이냐, 네, 뭐 집만 공기 잘 보잖아요, 통하냐, 집만. 가서 물 한번 올려받고 괜히 네. 화장실 내려보고 사실 서류가 부동산에선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세금 체크했죠. 그 다음에 그 보증보험 되어 있는지 네. 안 돼 있는지 봤죠. 전세가율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신탁이라고 하면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네. 자금 관리는 깨끗하게 해줄 것 같다 보니까 그걸 했는데 돈은 신탁사나 뭐 이분들하고 거래나 계약들은 안 일어나고 본인이 네. 가격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용하는 그런 형태 뭐 그런 것들이 신탁 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도 얘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네. 한 아이가 있는데 돈이 급했나 봐요. 네. 그래서 갖고 있는 경차를 그 자기 누나한테 싸게 팔았어요. 네. 누나한테 이거 돈을 받았지. 그러고 나서 중고차 시장에 또 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죠. 양쪽이 다 판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합니다. 그걸 이제 이중 계약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또 이제 신탁 사기, 송승현 대표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신탁 이제 수탁자라고 하죠. 이미 소유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계약은 소유권자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원래 제가 10년간 주인이었는데 송 대표님한테 신탁으로 넘겼어요. 근데 부동산들은 제가 주인인 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제대로 알아보고 넘어간 송 대표님하고 계약을 해야지 원래 주인이 저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앞서서 이중 계약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개사가 나쁜 마음 먹고 집주인하고는 월세 계약을 합니다. 네. 이제 위임장을 받는 거죠. 세입자하고 월세 계약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천에 100만 원 받습니다라고 하고 세입자한테는 5억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4억 5천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게 10채, 50채가 되면 엄청난 돈이 되겠죠. 4, 50억 되겠네. 그럼 잠수를 타는 거죠. 이런 사례들도 있고 뭐 공실 계약도 있습니다. 빈집을 두고 또 막 계약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고 다양한 수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점검, 주인이 누군지 뭐 전세 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또 한 번 더 위임장을 받은 중개사나 제3자가 있다면 주인하고 반드시 전화도 해보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반드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서울 처음 왔을 때 이제 그때는 뭐 돈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리고 돈도 없는데다 경험도 없어가지고 집을 좀 싼 데를 찾아보니까 집 호소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집이 아닌데 집인 거예요. 옥탑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건물 안에는 세 칸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5개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저 언덕배기 이런 데 좀 싼 데 가보니까 별의별 집들이 다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도 이거 그 사기 유형의 그 도구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네. 가능하죠. 그 추가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러면 아까 네.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불법 증축에 해당하는 옛날 옥탑방 그렇죠. 뭐 이런 네. 부분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 주거 공간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사유가 뭐 중개하신 분들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본인이 돈을 못 돌려받는다라고 해도 같이 뭐 동참해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증축하고 뭐 소위 지금은 이제 좀 확장에 대해서 이제 불가인데 예전에는
이게 다 했잖아. 예, 봐가지고. 건물도 올라가다 보면 일조권 때문에 꺾이면은 거기에 불법 확장들 막 네, 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씌워놓고, 예. 거기 하면 나중에 위성으로 찍고 하면은 거기 이제 불법 건축물 나오면 과태료들 계속 내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양생이 안 된 곳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금이 좀 그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생 건물들이 있어요. 상가들을 좀 그 주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뭐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좀 깔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뭐 집처럼 그냥 딱 보면은 들어가면 이거 완전 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이 아니고 뭐 상가라든지 또는 근생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전세 놓는 경우에는 뭐 세입자들이 향후에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 덜한데 예전에는 그 건축물 할 때 몇 층 이상이면은 그 상업 기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개 층 정도는 근생으로 뽑아놨는데 막상 그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상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결국 집으로 바꾸면 그래도 세 맞추기는 좋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개발하는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 보증금 뭐 한 3천 받아서 월세 내면은 상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네. 그 상환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걸리고 나면 그 돈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 뭐 네.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계약하기 전에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등기부 열람이나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그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실무적인 경험들이 있는 분들하고 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 말고도 이 그 불법 건축물 관련돼 가지고 사건 사고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때 그 빌라 분양 뭐 요런 쪽으로 있는데 그래도 그 주택 경기 괜찮았을 때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 분양은 잘 됐는데 상가가 남아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가가 문제. 역하고 가까운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너무 먼 네, 곳 같은 멀고 경우는 잘 안 이런 되거든요. 우리 김인환 소장님이 상가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가신데 아마 그런 사례들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시면은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상가는 그 주제를 아껴놨다가 한번 그때 집중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전세 사기니까 사기에서 이번에 나온 게 신탁하고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최소한에 확인하는 방법은 그 두 개 확인하는 거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반드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라. 그렇죠. 중개사가 해주는데 그래도 또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2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중개사가 확인을 해주지만 확인하고요. 잔금 전날에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송금하기 전에 한번 떼보자.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요즘 예.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요. 확인해 그러니까 보시는 게 좋을 것 세상에 같습니다. 별일이 다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